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비상 한 교과서 5의 2단원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절정 부분을 배워볼 차례인데요. 우리 교재 177쪽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 강도가 든 것은 공교롭게도 그날 밤이었다. 그날 밤은 언제죠? 바로 권씨가 나에게 돈을 빌리러 왔다가 나에게 퇴짜 맞고 돌아갔고, 그리고 내가 깨달음을 얻고 수술비를 마련해서 권씨의 아내의 수술비를 지불한 그날이죠. 바로 그날.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날 밤이었다. 공교롭게도. 그러면 이게 누구일 가능성? 강도가 권씨일 가능성이 큰 거죠. 강도가 권씨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권씨가 강도할 수밖에 없는, 강도짓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그를 그렇게 모르는 것은 이 사회의 부조리함, 모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 소설이 가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약자들의 그 손을 약자가 잡아주는, 있는 자는 도와주지 않고, 그 의사를 말하는 거죠. 그 약자들이 도와주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는 세태소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강도였다. 왜요? 나도 서민이기 때문에, 소시민이기 때문에 사실 집에 도둑이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어대고 있었다. 귀찮다고 뿌리쳐도 잠자코 계속 흔들었다. 나를 깨우려는 손의 감촉이 내 식구의 그것이 아님을 퍼뜩 깨닫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빨간 꼬마 전구 불빛 속에서 복면의 사내를 보았다. 그리고 똑바로 내 멱을 겨누고 있는 시칼의 서슬도 보았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도둑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도둑질한다. 이거 사실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말짱한 정신으로 해도 도둑질에 성공할까 말까인데 술을 마셨다라는 것은 강도 행각을 벌일 용기가 없어서 술의 힘을 빌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말은 곧 강도가 초보임을 알려주는 거죠. 조명의 빛깔을 감안해서 붉은 빛을 띤 검정 계통의 보자기일 복면 위로 드러난 코어 일부와 눈자 위가 나우 취해 있음을 나는 재빨리 간파했다. 일어나, 얼른 일어나라니까. 나 외엔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강도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다. 멱을 겨눈 시칼이 덜덜덜 위아래로 춤을 추었다. 지금 강도가 아주 긴장한 거죠. 아주 몹시 긴장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만약 강도가 내 목통이라도 찌르게 된다면 그것은 고의해서가 아니라 지나친 떨림으로 인한 우발적인 상해일 것이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나는 복면 위에 눈을 보는 순간에 상대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못됨을 금방 알아차렸던 것이다. 딴에 진탕 마신 술로 한껏 용기를 돋웠을 텐데도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기만 타고는 제 천성. 이것이 아까 175쪽 20번째 줄에 나왔던 착하디 착한 눈. 권씨를 그렇게 소개했죠? 이것이 누구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권씨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씨가 순박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제 천성을 어쩌지 못한 채 나를 퍽 두려워하고 있었다.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는 남의 집 담을 못 넘을 정도라면 강력 범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부터 미역국이었다. 미역국이었다는 말은 자격이 미달이었다 이 뜻이겠죠. 자격 미달이다라는 거예요. 천성이 착해서 남에게 나쁜 짓 할 사람이 못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박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한 절박함.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만 뒤로 물려주시오. 강도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내놔, 얼른 내놓으라니까. 내가 다 일어나 앉기를 기다려 강도가 속삭였다.
하라는 대로 하죠.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일이 수월할 거요.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강도를 협박합니다. 잔뜩 의심을 품고 쏘아보는 강도를 향해 나는 덧붙여 말했다. 집안에 기억? 현금은 변변찮소. 화장대 위에 돼지 저금통하고 장롱 서랍 속에 아마 마누라가 쓰다 남은 돈이 약간 있을 거요. 그 밖에 돈이 될 만한 건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시오. 니은으로 묶어보시고요. 이게 뭡니까? 쉽게 돈을 훔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쉽게 돈을 훔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그러니까 나는 지금 권 씨를 동정하고 있는 거예요. 배려하고 있는 거죠. 강도가 더욱 의심을 두고 왜요? 돈이 있는 것을 너무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도둑 맞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거죠, 완전히. 경고에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시험삼아 조금 신경질을 부려보았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마누라가 깨서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만 시원하겠소. 기억. 난처해지기 전에 나를 믿고 일러주는 대로 하는 게 당신한테 이로울 거예요. 니은. 오히려 강도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강도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한 차례 길게 심호흡을 뽑은 다음 강도는 마침내 결심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으로 향했다.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발. 참 어이없죠. 강도가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다.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아주 오히려 강도를 걱정해주고 있죠. 강도를 걱정하는 집주인이에요. 아주 어이없는 상황이죠. 집주인이 강도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강도는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기다가 아주 긴장한 거죠. 완전히 초보죠. 그만 부주의하게 동준이의 발을 밟은 모양이다. 동준이가 기억? 갑자기 칭얼거리자 그는 즐거우라고 엎드리더니 녀석의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이었다. 아주 아주 해학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재미나네요. 강도의 그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어떤 성격? 순박한 거예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강도가 아이가 우니까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려 그는 복면 위로 칙칙하게 땀이 밴 얼굴을 들고 일어나서 내 위치를 힐끔 확인한 다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터지려는 웃음을 꾹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을 시종 주목하고 있던 나는 살구머니 상체를 움직여 동주인을 잠재울 때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린 시카를 집어들었다. 연장, 시칼이겠죠? 이 연장을 이걸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됐는지 알만합니다.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기절할 만큼 놀랐다. 왜요? 지금 칼을 누가 들은 거예요? 집주인이 들은 거죠? 너무나 웃긴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칼을 받아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는 겁에 질려 잠시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닥 달려들어 칼자루를 낚아채가지고 다시 내 멱을 겨누었다. 그가 고의로 사람을 다음 페이지요.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일찍이 간파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되돌려 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시칼을 옆구리 쪽 허리띠에 차더니만 몹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다.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자존심을 상하는 거죠. 도둑 맞을 물건 하나 제대로 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긴.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누구야? 노련한 도둑이겠죠. 노련한 강도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다보고 그냥 지나치죠.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뭡니까? 이 강도에게 아내의 수술비겠죠.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되게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기억 누군가 몹시 아프다든가 빚에 몰려서 라고 말하면서 지금 권 씨의 상황을 넌지시 이야기하죠. 사실은 배려해주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권 씨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도록 하죠.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왜요? 오 선생이 나아가 자신 권 씨의 정체를 알아차렸다는 생각 때문이죠.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렸다는 생각에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왜요? 아주 충격이 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구나. 얼마나 놀랐겠어요. 복면하고 강도 복장을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충격이 굉장히 크겠죠.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이제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제목의 의미가 슬슬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사라졌는지. 바로 이 사건 때문이죠. 내 옆을 지나쳐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울 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애당초 기억을 묶어보세요.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하게 하긴커녕 외려 더욱더 낭패케 만들었음. 니은 그것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뭐를 말하는 거냐면 사실은 편안한 마음으로 되돌아가게 했으나 오히려 권 씨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고마운 거죠.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를 더욱 상처 있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합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도와줬다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나가 권 씨를 도와주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수장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기억?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라고 말하는 권 씨를 통해서. 왜 권 씨는 모르죠. 아내가 지금 수술을 안전하게 하고 아기도 산모도 건강하게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깊은 좌절감이 드러나는 거죠.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꾹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강도라는 사실을 잊고 자신이 강도라는 사실을 잊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자기 문간방이 뭐예요? 권 씨의 집이요.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강도인지도 깜빡 잊고요.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로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야. 아까 돈 빌리러 왔다고 할 때 한 말 똑같이 하죠?
이거 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한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 등 하나 없는 칠흑의 저편, 어둠 저편을 자진해 삼켜져 버렸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삼켜져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사실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일종의 복선이에요. 앞으로 그는 어려움 가운데 그 사회의 부조리에 어떻게 됐다? 삼켜져 버린 것이다. 희생양이 된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의미하고 있는 거죠. 결말 또한 긍정적이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다. 왜요?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냥 지쳐놓기만 하고 돌아오면서 문간방에 들러 권씨가 아직 귀가하지 않았음가. 깜깜한 방 안에 어미 아비 없이 오누이만이 새우잠을 자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하고 나왔다. 아내는 잠옷바람으로 팔짱을 끼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잃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 돼지 저금통도 화장대 위에 그대로 있다.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다시 잠이 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수술 보증금을 대납해준 사실을 비로소 이야기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아내는 벽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누웠다. 뭐 아내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조금 이해하는 사람이네요. 뗄 염려는 없어. 전세돈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군요. 아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누웠다. 우리 집에 밑줄 한번 쳐보죠. 우리 집에 들어왔던 한 어수룩한 강도에 관해서 나는 끝내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다. 왜요? 권씨에 대한 배려예요. 나중에 집에 돌아와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를 대할 수 있도록 아내에게도 말 안 하는 거죠. 이튿날 아침까지 권씨는 귀가에 있지 않았다. 이제 결말 부분입니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러서 이제 결말이에요. 결말. 수술 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문 밖을 나선 이후로 권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하는 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다음 날도 권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리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었다.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을 보고 나는 그가 다름 아닌 권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자네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 길뿐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에 찾아가서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왜요? 그 구두 손질 여부를 통해서 그 행보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말은 뭐냐면 구두가 광발이 올라 있었으면 그는 자존심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지만 광발이 올라 있지 않으면 자존심이 산산이 무너졌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 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어떤 근거인지는 몰라도 구두의 손질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구두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발이 올려져 있었을 것이며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던 것이다.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겐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 보낸 다음 나는 묵간방을 샅샅이 뒤졌다. 방을 내준 후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인 셈이었다. 이사 올 때 그대로 세간이라고 깔고 덮는 데 쓰는 밑줄 한번 붙여볼까요? 깔고 덮는 데 쓰는 것과 쌀을 익혀 담는 몇 점의 도구들이 전부였다. 매우 궁핍한 처지를 알 수 있죠. 이런 처지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건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 때문에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을 작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었다. 가장 감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꼭 그런 자리에 9켤레나 되는 구두들이 사열을 받는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럼 9켤레의 구두들.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권씨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10켤레가 아닌 9켤레는 권씨가 한 켤레를 신고 나갔기 때문이다. 사열받는 병정들 모양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갈하게 닦인 것이 6켤레, 그리고 먼지를 뒤집어 쓴 게 3켤레였다. 모두에서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을 해서 매일같이 가라신을 한 주일에 소용에 당해온 모양이었다. 잘 닦인 7 중에 비어있는 하나를 생각하던 중 나는 한 켤레의 그 구두가, 이거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씨를 상징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돌아오지 않는 권씨를 상징하는 거죠. 그 구두가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권씨의 행방 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는 되도록 침착해지려 노력하면서 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누차 장담한 바 있는 이순경을 전화로 불렀다. 정말로 마음으로 권씨의 아픔을 어떤 공감하고 나누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을 정말 사랑하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나처럼 우리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또 다른 권씨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이 소설은 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보죠. 173쪽 오른쪽 꼭대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의 주제, 갈래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갈래는 현대소설이면서 중편소설이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사실은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또 세태소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배경은 1970년대 성남 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제는 뭐냐면요, 소외된 도시 빈민의 삶과 자존심이다. 소외된 도시 빈민 누굽니까? 바로 권씨죠. 이름은 권기용씨 라는 걸 알 수 있죠. 특징, 첫 번째,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구두 닦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소시민으로서의 인물이 지닌 성격을 드러낸다. 이게 바로 권씨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죠. 구두 닦는 행동을 통해서요. 두 번째, 사실적 문체와 예리한 문제의식으로 현실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소설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